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재무 비율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종류별, 재무 비율 종류별로 재무 비율을 구하는 방법, 또 그거를 표준 비율과 비교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해 봤는데요. 자, 이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뭐냐면 재무 비율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재무 비율 특성에 따른 개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정성 비율을 분석해 보면 이 회사가 안정성이 좋구나. 특히 안정성 중에서도 유동성이 좋구나. 또 뭐 이자 보상 비율이 좋구나. 뭐 나쁘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사실은 그 결과로 뭔가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은행이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야 될까 말까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투자자라면, 주식을 사는 투자자라면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 회사 어떤 그 잡을 얻고자 하는 구직자는 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고, 또 거래를 하는 어떤 거래 상대방은 이 회사 거래를 해야 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런 의사결정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재무비율 분석이 가진 한계는 뭐냐? 너무 카테고리가 많은 거예요. 재무비율이 엄청 많잖아요.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주가 비율까지 쫙 있는데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주저리 말은 많이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so what?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줘 말아, 투자해 말아,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 평가, 재무 비율 분석만으로는 쭉 나열된 재무 비율 분석만으로는 종합적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종합적 평가 방법, 즉 재무 비율을 결합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의사결정 활용 방법이란 답을 내는 거죠. 고냐 스톱이냐, 가냐 마냐,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그 평가 방법을 종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인덱스 메소드라고 하는 게 바로 지수법, 한국말로는 지수법이라는 거고요. Z스코어, 제타 모델, K스코어라는 것들도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들을 갖고 구해서 그 식에 막 집어넣으면 결국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갖고 판단하는 방법들이에요. 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증권회사, 또 은행, 이런 금융기관들도 사용하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거래처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 즉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삼일회계 법인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일회계 법인에서 이 회사에 감사를 수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감사를 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판단할 때 그때도 이런 종합적 평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삼일회계 법인에서는 Z스코어를 썼어요. Z스코어 얼마 이상이 되면 감사 수임, 안 되면 탈락,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하는데 이거 각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되게 복잡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자, 지수법, 인덱스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메소드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인덱스 메소드를 제가 추천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덱스 메소드가 되게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해한 후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지수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할까 해요. 자, 지수법은 총 4단계, 1, 2, 3, 4단계의 방법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분석 목적에 맞추어 주요 재무 비율을 몇 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많은 재무 비율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은행의 입장이라면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정성과 관련된 비율을 선택하고,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수익성이나 성장성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시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중시하는 재무 비율을 먼저 뽑아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자, 이 지수법의 아주 대표적인 지수가 윌과 트렌트의 지수법인데요. 맨 처음 지수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윌이라는 사람입니다. 윌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자, 윌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수법을 보면요. 그 1단계 측면에서 보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비유동비율, 회전율 이렇게 총 7개의 비율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수많은 비율 중에 이 7개를 윌은 선택했어요. 가만 보니까 유동비율, 부채비율, 비유동비율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과거 우리 지난번 강의를 찾아보시면 이거는 안정성 비율이고요. 회전율은 이거는 이제 활동성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정성과 활동성 비율만 딱 뽑은 거죠, 윌이. 자,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 1단계에서 선택한 주요 재무 비율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각 재무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뽑았어요. 7개를 뽑았죠, 윌이. 그러고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비율을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느냐에 따라서 각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 윌이 부여한 가중치를 볼까요? 유동비율의 25, 부채비율의 25, 비유동비율의 15, 매출채권 회전율의 10, 그러니까 각 회전율의 10씩, 마지막은 5 이렇게 했어요. 자, 얼핏 보기에도 알겠죠? 유동비율, 부채비율, 비유동비율, 즉 요 안정성 비율 계열에 압도적으로 많은 가중치를 줬습니다. 25, 25, 총 65만큼 가중치를 줬고요. 나머지는 합쳐서 35예요. 물론 가중치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총 100%를 짝에서 가중치를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쉽고요. 자, 이제 3단계로 갑니다. 3단계로 가면 개별적 비율 분석에서 얻은 주요 비율들의 실제 값들을 이에 상응하는 표준 비율과 비교해서 관계 비율을 산출합니다. 여기 관계 비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계 비율. 자, 관계 비율은 바람직한 방향이 높은 값을 갖도록 산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제가 이제 요 밑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유동 비율이라고 했을 때 유동 비율,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지금 거를 비율을 윌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자, 유동 비율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지수를 지금 구합니다. A라는 회사의 지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유동 비율을 구하고요. 그게 이제 실제 값입니다. 이 A라는 회사의 유동 비율을 구해요. 실제 값. 그리고 이 실제 값과 비교하는 표준값이 존재합니다. 표준값하고 비교를 해요. 이 표준값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동종업 평균 비율, 동종산업 평균 비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산업의 평균 유동 비율이 표준값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의 관계 비율은 실제 값을 표준값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실제 유동 비율이 뭐 150이고 실제 값이 150이고 표준 비율, 동종업, 동종회사의 평균 비율이 100이라고 하면, 그죠? 1.5? 1.5가 관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실제 값이 분자고 표준값이 분모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의 관계 비율은 이 두 개가 뒤바뀌어 있어요. 실제 값이 분모, 표준값이 이번엔 분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유동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율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은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율의 경우에는 실제값이 분자, 표준값이 분모예요. 이렇게 해야 실제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올라가겠죠. 여기 100에 150이면 1.5인데 더 좋은 회사가 있어요. 100에 200이면 2가 되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이 관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1.5에서 2로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율은 실제값이 분자, 표준값이 분모인 반면, 자,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불안전한 회사거든요. 부채를 적게 쓸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가 분자고 자본이 분모니까 부채를 적게 쓸수록 좋아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의 경우에는 이걸 뒤집어 엎는 거죠.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 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표준값은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의 표준값은 보통 200 하니까 200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정말 낮아요.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를 되게 조금 써서 1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2죠? 예, 관계 비율이 2가 돼요. 어떤 회사는 200인데 표준 비율이 200인데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되게 높습니다. 500이에요. 예, 그러면 0.4가 되겠죠. 4. 그러면 2보다 훨씬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은 이 표준값과 실제값이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아까 유동 비율과는 반대의 방향이 되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은 이런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표준값이 분자, 실제값을 분모로 두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관계 비율 숫자는 더 높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제 요 윌과 트렌트의 지수법을 가지고 제가 3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윌이 7개의 비율을 선택했고요. 가중치를 이렇게 뒀다는 건 방금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의 실제 비율을 계산하니까 유동 비율은 180, 부채 비율 100, 비유동, 이제 다 퍼센트입니다. 비유동 비율 200%, 매출 채권 회전율은 7회, 재고자산 회전율 6회, 비유동 자산 회전율 1.3회, 자기자본 회전율 5회 이렇게 숫자가 구해졌어요. 자, 표준 비율, 동종업계 평균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150, 부채 비율 200, 비유동 100, 매출 채권 회전율 5, 재고자산 회전율 8, 비유동 자산 회전율 1, 자기자본 회전율 4. 이게 동종업계 표준 비율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관계 비율을 구합니다. 자, 유동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율이에요.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한 겁니다.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율이기 때문에 관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실제 비율이 분자, 표준 비율이 분모예요. 그래서 180 나누기 150. 그래서 1.2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이고. 반면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유동 비율처럼 표준 비율 분의 실제 비율이 아니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요 실제 비율이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100분의 2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표준 비율보다 지금 2배만큼 좋잖아요. 그죠? 부채 비율이. 예, 표준 비율이 200인데 10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2라는 숫자, 관계 비율에서는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비유동 비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으로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분모가 커서 비유동 자산을 완전히 커버할수록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과거에 했던 강의를 다시 돌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안정성 비율에 관련된 강의를 돌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비율을 분자가 아닌 분모로 갖고 가게 됩니다. 실제 비율을 분모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해서 0.5. 이거는 그러니까
표준 비율 100보다 실제 비율이 200이니까 안 좋은 거죠. 너무 높은 거죠. 비유동 비율이 높은 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0.5, 1보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매출채 각 회전율은 회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회전이 잘 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실제 값이 분자, 표준 비율이 분모로 가서 각각 1.4, 0.75, 1.3, 1.25가 계산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관계 비율이에요. 관계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지면요. 4단계. 2단계에서 구한 가중치와 3단계에서 구한 관계 비율을 곱하여 평점을 산출하고요. 이 평점의 합이 100보다 높으면 합격, 100보다 낮으면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인덱스법입니다. 자, 맞아서 여기서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중치와 여기서 구한 관계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25 곱하기 1.2, 그러니까 30이 되고요. 부채 비율의 가중치 25와 관계 비율 2를 곱하면 50이 되고요. 각각 하여튼 비유동 비율과 0.5 하니까 7.5, 이런 식으로 관계 비율과 가중치를 각각 곱하면 이런 평점이 나오고요. 평점을 전부 서메이션해서 128.25라는 인덱스가 나옵니다. 지수가 나옵니다. 자, 128.25는 10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합격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합격이에요? 윌의 지수법이라는 지수를 갖고 판단해 봤을 때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자, 윌의 지수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안정성 비율에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둔 비율입니다. 따라서 윌의 지수법은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 즉 예를 들면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가능성을 여부를 갖고 판단할 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회사는 128.25점, 즉 100점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합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간단한 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다 지우고, 이게 아주 펜이 좋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어떤 회사, 지금 이제 이 A라는 회사는 실제 비율이 이런데요. 어떤 회사가 실제 그 회사의 비율을 구해봤더니 정확하게 표준 비율과 모두 일치하는 표준 비율과 똑같은 실제 비율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종 평균, 업계 평균과 어떤 표준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의 관계 비율은 뭐 분자, 분모 뒤지고 얻고 할 거 없이 전부 1이겠죠. 전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 비율과 가중치를 곱하면 평점이 곧 가중치와 같겠죠. 1이니까 관계 비율이 1이니까 가중치 곱하기 관계 비율하면 전부 이 가중치와 똑같은 10, 15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합하면 100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표준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회사는 100점이에요. 딱 기준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표준 비율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즉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더 높다면, 이렇게 높다면 1이 아니라 1.2가 되고, 그러면 이게 평점에 영향을 미쳐서 100보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꼭 유동 비율이 아니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율이 아니라도 부채 비율이 더 낮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더 낮아서 나머지는 다 평점과 표준 비율과 동일한데 부채 비율만 더 좋다. 평균보다. 그러면 요게 2로 1보다 커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 가중치보다 이게 50이 되죠. 그러므로 이 100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준보다 실제 비율이 더 좋은 방향의 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평점은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지수법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윌의 지수법뿐만 아니라 트렌트의 지수법, 이게 트렌트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 지수법이 있습니다. 트렌트의 지수법은 윌의 지수법과 굉장히 흡사해요. 뽑아놓은 비율도 비슷하고 가중치에서만 좀 차이가 있어요. 트렌트는 안정성보다는 활동성에 더 많은, 그러니까 회전율에 더 많은 가중치를 뒀죠. 그러니까 트렌트는 보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보다는 회사가 얼마나 활발하냐라는 쪽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인덱스법이 존재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나 투자기관, 대부기관 이런 그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지수법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들을 뽑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내서 여러분들 은행 같으면 대출 심사 같은 걸 하고요.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적격성 심사하고 이런 것에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이런 메소드를 꼭 지수법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걸 약간 변형한 자신들만의 지수법, 종합적 평가 방법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숙제.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 보면은 자기가 한번 지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본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지 간에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니까 나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젊은 학생들, 졸업생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내가 가서 근무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인덱스를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신만의 지수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자라면 굉장히 그 주식 수익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비율이나 성장성 비율, 주가 관련 비율, 그다음에 약간의 활동성 비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지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취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가 내가 가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활발해요. 활동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회사에 갔는데 이 회사는 맨날 앉혀놓고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놀아요. 이러면은 자기가 가서 세월을 낭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해서 내가 많은 걸 배우겠다 싶으면은 회사의 활동성이 중요하고요. 근데 동시에 아무리 그래도 월급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니까 안정성. 월급은 꼭꼭 나오고 싶구나. 특히 유동성 같은 거,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자신의 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가중치까지 부여해야 지수가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재무 비율을 선택하고 거기에 가중치를 따닥 부여해서, 물론 가중치 합은 100이어야 됩니다. 100이 넘어가면 가중치의 의미가 없어요. 100을 해서 자기 지수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뽑아서 아무 의미 없이 하지 말고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할 회사를 선정합니다. 두 회사를 선정합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꼭 두 회사를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한 번에 두 개를 해서 한번 비교해봐라라는 의미인데, 하나 회사 해서 100점보다 높냐 남냐를 해도 됩니다. 근데 두 회사를 하면은 100보다 각각 높냐 남냐도 계산할 수 있고, 두 회사가 누가 더 좋은 회사인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회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경쟁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지수를 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방법에 의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평점을 구하고 인덱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회사의
점수를 비교해서 자신의 기준에 자신이 만든 지수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 두 회사가 어떤지, 자신의 기준을 통과하는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또 이 두 회사 중에 어떤 데가 더 좋은 회사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두 경쟁에서 선정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고요. 그런 회사들은 재무제표는 어디서 구한다?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dart.fss.or.kr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구하실 수 있어요. 최근 재무제표를 구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좀 구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표준값이죠. 표준을 잡을 게 많지 않잖아요. 표준을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표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평균, 동종업평균 이런 것들을 갖고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런 산업별 평균 비율들을 발간하는 잡지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해서 그 표준 비율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예시로 해놓은 이 표준값은 대한민국 상장사 평균이에요. 여기 있는 비율들은 우리가 배웠던 재무 비율들이고요. 이 비율들과 요 표준값은 대한민국 상장사의 요 각 비율 평균치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를 만들고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 표준값을 갖고 비교를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상장사 평균과 비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장사 평균과 비교했을 때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프랙티스를 해보시면 이 지수법의 계산하는 방법,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몇 강입니까? 한 10개의 강의 동안에 이루어졌던 맨 처음 3개는 이제 재무제표의 기초니까 빼고 한 7개 정도에서 이루어졌던 재무 비율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재무제표를 갖고요.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배웠던 재무제표를 갖고 회사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좋고 나쁨을 판단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재무 비율을 사용한 겁니다. 재무 비율. 즉, 재무 비율이란 재무제표에 안에 있는 두세 개의 숫자를 가감승지에 의해서 비율로 구하는 것을 이제 재무 비율이라고 하죠. 크게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주가 관련 비율,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측면에서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비율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비율들을 갖고 종합하여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산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수법. 그것 외에도 K스코어, Z스코어, 제타스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건 조금 더 전문적입니다. 계산하는 건 더 쉬워요, 사실 지수법보다. 이게 이제 지수법 같은 거는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최종 의사 결정에 이런 재무 비율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의 그 재무제표 아는 만큼 보인다의 이제 큰 덩어리 중에 이제 거의 반은 끝났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알겠어. 자, 이 회사 좋아. 이 투자할 만해.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을 해봤는데, 인덱스법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야, 투자할 만한 회사야. 좋은 회사네. 오케이, 투자해보자. 자, 근데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내가 지분을 확보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죠. 바로 회사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